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4년의 첫 발굴 영화를 들고 돌아온 호우 시절의 오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조시프님,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발굴해볼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2024년을 열어줄 영화가 될 것 같은데. 2024년이었기 때문에 네. 2004년 영화를 골랐어요. 정확하게 2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군요. 시간 여행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 2004년에 개봉한 네. 톰 행크스 주연의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연출의 네. 터미널이라는 작품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조시프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처음 보신 건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셨군요. 이번에 처음 봤는데 네. 예전부터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또 동시에 그 개봉할 때부터 너무 상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영화의 뭐 이런 전개가 내용이 어떤 포맷이 우리가 늘 봐왔던 영화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미루다가 계속해서 나오는 신작들, 대작들에 밀려서 결국은 저 뒤편으로 가 있다가 문득 2024년에 처음 하는 영화는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이야기를 원우 씨랑 하다가 그냥 갑자기 영화의 내용도 잘 모르는데 터미널이 떠올랐고 그래서 그러면 터미널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의 어떤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되는 거죠. 밀리고 밀렸다가 상당히 좋은 시드에 배치가 됐군요. 2024년에 첫 영화라서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저도 좀 유심히 봤거든요. 어떠셨어요? 처음 보니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되게 실제로 개봉했던 거는 2004년 8월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화는 12월이나 1월에 되게 잘 어울린다. 12월이나 1월에? 그러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되게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연말에는 뭔가 서로가 따뜻해질 수 있는 시간,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리고 연초에는 굉장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건전한 영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여름보다 지금 딱 이 시기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좋네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 영화 터미널에 대해서 아마 이제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오랜만에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니까 이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 혹은 뭐 주변 정황, 여러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조시프님께서 한번 쭉 또 말씀을 한번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었고요.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좀 반가운 미녀 배우 캐서린 제타 존스도 등장을 하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사실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2000년대에는 정말 핫했던 배우고요. 엄청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우아한 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시카고 이런 뮤지컬 영화에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딱 요 무렵 때네요. 그것도. 2004년 이 당시가 캐서린 제타 존스가 가장 정점에 있을 때가 아닌가 싶고요. 이 영화에서 또 좀 재밌는 요소는 스티븐 스필버그와 톰 행크스의 만남인데요. 사실 영화 터미널이 좀 톰 행크스라는 미국을 가장 대표하는 배우 아닌가 싶은데 이 배우의 미국의 최민식이죠, 사실. 그렇죠. 이 전작 캐릭터들이 좀 절묘하게 믹스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인도에 좀 갑자기 표류했었던 게 이제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거든요. 그게 이제 불과 몇 해 전에 2000년대 초반에 나왔었던 영화고, 그리고 또 톰 행크스가 굉장히 또 그 세상은 바보라고 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한 이 포레스트 검프 역을 했었던 1994년 영화죠. 요때의 톰 행크스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버무려져서 터미널에서 좀 나오는 게 아닐까. 전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톰 행크스의 필모가 좀 같이 이렇게 쭉 그 발걸음을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빅터 나보스키라는 역할이 그 완성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어요. 물론 그 이전작들에 비해서 많은 대중적인 사랑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영화 자체는 상당히 뭐 드라마도 탄탄하고 좀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어떤 실화의 모티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영화가 그 공항에서 생활하면서 실제로 살았던 어떤 한 인물의 실화에서 모티브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터미널이란 영화 제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네. 공항에서 갑자기 생활하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실제 인물은 메헤란 카리미 나셀이라는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분이셨죠. 네. 네. 근데 이분이 뭐 이란에서 이제 추방을 당해가지고 네. 영국으로 망명을 하려다가 네. 그 프랑스 공항에서 네. 난민 서류가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난민 서류가 사라지고 프랑스는 또 난민 서류 어떤 발급을 거부했고 네. 이 상황에서 뭐 이분은 이제 프랑스 공항 당국은 공항 안에서 노숙은 허용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양반이 이제 몇 년 동안 네. 이 안에서 사시다가 네. 결국은 재밌는 건 이분은 난민 지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항에서 머물러요. 좀 적성에 맞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1988년부터 머무르기 시작해서 네. 2006년까지 19년을 공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에서 이분이 기거를 하셨고 네. 이 소식을 접한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뭐 이 사람의 어떤 책을 본 다음에 네. 공항 기거에 대한 책을 보고 스필버가 판권을 산 거죠. 시나리오 작업을 하겠다. 네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 영화 판권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다음에는 네, 30만 달러인가 받으셨대요. 네, 2006년에 공항 떠나가지고 네. 보호소랑 호텔에서 생활을 하셨대요. 근데 재밌는 건 2022년 9월에 이 메란 카리미 나셀이라 9월에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본인이 이제 좀 돌아가실 걸 좀 직감하셨나봐요. 네. 그래서 9월에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의 고향이네요, 네. 진짜. 그래서 11월에 공항에서 눈을 감았다. 굉장히 좀 재밌는 인물인데 네네. 그래서 어쨌든 뭘 해도 끝까지 하면 된다. 이런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다시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네. 누군가 저희의 이 삽질하고 있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주신다면 우리가 호우 시절 이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에서 눈을 감는 건가? 그런 정말 개민배를 상상하게 되는. 그렇군요. 그 실화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딱 만들어진 네. 영화다. 그래서 뭐 좀 줄거리를 좀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네. 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네. 여러분 갑자기 국적이 사라진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살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소중한 걸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쵸. 우리 주변 일상의 대부분들이 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나라는 존재를 감싸고 있는 일종의 울타리를 네. 아주 가까운 거리에는 이제 가족이 있고요. 그 범위를 넓히다 보면 이제 국가에 이르고 그쵸. 그 국가가 넓어지면 이제 지구라는 행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가족이나 친지가 사라지는 경우나 일종의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는 우리가 살면서 일정 부분 좀 적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일종의 장례식이나 추도식 같은 일련의 세레모니를 통해서 우리가 보냄의 의식을 좀 경험하거든요. 네. 근데 국가라는 범주로만 넓혀지면 이 문제는 사실 생각해보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뭐 싫고 좋다, 뭐 혹은 뭐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 이전에 사실은 사람이 느끼게 되는 감정은 좀 당혹스러움이 아닐까.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가 연출한 이 영화 터미널은 네. 바로 이 당혹스러움에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톰 행크스가 주연을 한 네. 빅터 나보스키라는 인물이 뉴욕에 이제 도착을 해요. 네. 그래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공항의 분위기가 막 심상치 않은 거야. 막 엄격한 표정을 짓고. 막 엄격한 표정을 짓고 막 갑자기 바빠져. 그러더니 이 빅터라는 사람의 입국이 무기한 보류가 됩니다. 네. 이유는 여기서 이제 가상의 국가로 나오는데 크라코지아라는 나라의 빅터의 조국이죠. 빅터의 조국 크라코지아에서 내전이 발생해서 빅터의 여권 시효가 불능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이 더 이상 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난감한 건 빅터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공항 당국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네. 왜냐하면 이랬던 전례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비행 시간 중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망명도 불가하고 네.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난민 신청이나 임시 보호 등 뭐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도 뚜렷하지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공항 내에서 이제 입국 심사를 총괄하는 그 프랭키라는 공항국 실무자가 네. 뭐 일종의 악역이죠. 빌런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뭐 기다리면 곧 해결될 거다라고 이제 빅터를 공항에 머무르도록 합니다. 네. 잠깐 있어. 네. 약간 그 마치 프랑스에서 실화에서 노숙을 허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공항에서 기거하도록 하는데
이 빅터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동유럽 쪽 나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동유럽 쪽의 공산권 국가로. 일종의 구소련 연방의 그쵸. 나라에서 온 것 같은데 크라코지아가. 그래서 언어도 좀 통하지 않고 잘 곳도 마땅치 않은 일종의 뉴욕 JFK 공항에서 빅터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빅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무국적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국가적 상황 변화나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공항 밖으로도 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코앞인 상황에서 그쵸. 게다가 뭐 이건 개인의 잘못도 아니야. 개인의 잘못도 아닌 그냥 국가적 이유로 벌어진 문제 때문에 일순간에 부적격자가 되었음에도 사실 빅터라는 사람은 어떤 격렬한 항의나 불만을 표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공항에서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이 공항에서의 삶에 적응해 나갑니다.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카트를 정리하면 이제 동전 우리나라에서 100원짜리 나오는 것처럼 이마트처럼. 그래서 그 카트를 정리하면 구할 수 있는 동전을 모아서 햄버거를 막 사 먹고 공항 서점을 이용해서 막 언어를 습득해 나가요. 꼭 캐스터웨이 주인공 같죠. 그렇네요. 무인도 표류기 같은데 그러면서 점차 공항 속의 세상,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빅터가 친구가 되어 갑니다. 근데 또 동시에 되게 성품이 좋은 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이러다가 이 사람은 이제 심지어 썸도 타요. 연애까지 막 하게 되는데. 그 캐서린 제타 존스랑. 그래서 여러모로 저보다 나아요. 아무리 자유로 와도.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현타가 갑자기 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의 삶이 그냥 공항이라는 배경에서 환경에서 펼쳐지는 것뿐이에요. 관객이 어느 순간 그렇게 몰입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빌런이 있잖아요. 한편 공항 관리국에서 이제 국장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프랭키 딕슨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악역이지만 사실 프랭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빅터가 매우 부담스럽죠. 그렇죠. 이게 뭐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혹여나 빅터가 사고를 내거나 혹은 연루되기만 해도 이 프랭키의 승진은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복잡해지는 거지. 빅터로 인한 불안정성 때문에 프랭키가 일단 빅터라는 존재 자체를 엄청 염려하기 시작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빅터라는 변수를 해소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미끼를 막 던져봅니다. 은근히 그냥 좀 이렇게 나가줬으면 좀 사라져줬으면 하는 거죠. 내 관할이 아니었으면. 너 왜 탈출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당혹스러움이 이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막 미끼를 막 던져요. 그래서 미끼를 던진 다음에 이 사람이 좀 나쁜 사람인 게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탈출하면 어떤 경찰의 힘, 공권력의 힘을 통해서 프랭키를 어떤 체포할 계획도 세우지만 빅터를 체포할 계획도 세우지만 빅터가 좀 무해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전혀 탈출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빅터가 일종의 체포 불가능하게 되니까 프랭키가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빅터를 이제 입국시키기 위해서 빅터가 망명할 수 있도록 막 꿀팁을 줘요. 너네 나라 진짜 지금 두렵잖아. 크라코지아가 두렵다라고만 이야기해봐. 그래. 거기 돌아가기 두려우면 너 망명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답안지를 다 준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해봐. 빅터는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실 좀 융통성이 되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두렵지 않은데요? 그냥 두렵다고 하고 얼른 뉴욕 들어가면 되는데 일종의 이게 어떤 영화적인 뭐 기능인 것 같은데 뭐 극화시킨 건데 애국심의 발로랄까? 뭐 일종의 끝까지 뭐 망해가는 조국을 나는 부정할 수 없다. 뭐 약간 요런 감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그렇게 돼서 어찌되었든 빅터는 무국적자가 될지언정 자신의 정체성은 끝까지 자기가 부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일종의 뭐 기계랄까? 그렇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좀 나타나죠. 약간 독립투사 같은 느낌마저 그렇죠. 드는. 근데 이제 누군가에겐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이 이제 뉴욕 입성이잖아요. 근데 빅터에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빅터에게만큼은 그 공항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합법적으로는. 그럼에도 빅터는 자신의 방법, 그러니까 꼼수가 아닌 적법한 절차를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시도해요. 그래서 차츰 빅터는 공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고요. 인싸가 돼가기 시작해요. 인싸가 됩니다. 그래서 공항 근무자들이 빅터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고 그 궁금함의 어떤 정점에 있는 게 빅터가 늘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그 가방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됐을까? 이제 빅터랑 친해진 사람들이 막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빅터는 그 안에서 가방 속에는 재즈가 있어. 이런 이상한 궤변을 하죠. 뭔 개소리야. 그렇죠. 더 재밌는 건 사람들이 별로 이해가 안 가지만
빅터의 그 말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 재즈가 있나 보죠. 뭐. 재즈가 있나 보다. 쟤는 뭐 원래 좀 말이 좀 떨어지나? 약간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 가방이 중요한 이유는 네. 이 안에 빅터가 뉴욕에 온 이유가 들어있고요. 그렇죠. 과연 빅터는 어떤 이유로 뉴욕에 온 것일지 네. 사실 관객들은 영화를 끝까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빅터의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그리고 빅터가 이 고생을 하면서 뉴욕에 온 이유가 궁금하다면 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쵸. 2004년작 터미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영화를 빨리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넷플릭스에서는 1월 14일인가에 아마 말로 얼마 안 남았군요. 그래서 얼른 보셔야 돼요. 아이고, 네. 넷플릭스 구독자분들은 얼른 보셔야 되고. 근데 요거 괜찮다. 네. 약간 이렇게 좀 다급한 느낌을 주면서 보게 만드는 거야. 다른 OTT는 제가 끝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넷플릭스 구독자들은 네. 1월 14일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네. 서두르셔야 된다. 보셔야 됩니다. 네. 요거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일부러 그 영화의 끝맺음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았고요. 네. 이 영화를 좀 고른 이유랄까? 네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에피는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데 네. 이 영화를 고른 이유가 사실은 좀 새해 시작하면서 좀 따뜻한 영화? 희망의 메시지? 그쵸. 이런 거를 좀 2024년 초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나누고 싶었고 네. 좀 이제 어리숙하기도 하고 좀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기도 해서 영화가 네. 네이버 리뷰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리뷰를 보니까 맨 상단에 올라 있는 댓글이 누굴 위한 영화인지 모르겠다. 유치하다. 라는 글이 매우 최근에 쓰여 있었어요. 네. 분명히 유치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약간 동화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해 시작은 그 원우 씨가 말씀하신 대로 동화와 네.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가 시작해도 그렇죠.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는 충분히 건조해지고 그렇습니다. 황폐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다큐가 됩니다. 희망이 넘실대는 때에는 영화도 좀 그런 걸로 이야기해보고 네. 여러분들께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진짜 이 영화의 메시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원우 씨랑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영화 터미널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다음 에피소드에서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우 시절